자, 이제 한가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명절이죠. 자,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예측하라. 예측을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흐름을 쭉 보다 보면은 흐름에 와서 딱 닿는 데가 있어요. 이제 올해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걸 강하게 받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예측할까요? 현 시장 상황, 4년 동안 규제 일변도에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거죠. 일단 이게 하나의 지금 팩트입니다. 거래량은 어떨까요? 거래량은 각종 규제로 인한 거래량은 대폭 감소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씩 계약이 되는 거는 신고가를 갱신 중이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공급 대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해서 지금 계속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죠. 예. 우리 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제 앞으로 공급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안정을 기대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문제는 항상 서울이죠. 예. 서울에서도 가장 중심인 강남,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자, 이 문제는 서울 집값, 이거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자, 서울 집값 오르는 주 원인이 뭐예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더라. 이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투기 수요가 집값을 올리니까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된다. 이게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잖아요. 항상 우리가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진단이 잘 돼야지 올바른 처방전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전이 잘못 나온 거죠. 주 원인이 투기꾼이 아니고 주택이 공급이 부족했으면 어떤 방법을 썼어야 될까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썼어야 되겠죠. 자, 투기 수요는 정부에서 우려하는 투기 수요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일부에 불과할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공급 부족이다라는 거. 그걸 뒤늦게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인식을 하고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 공급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앞으로 중장기 대책으로 5년 후, 6년 후, 10년 후에 나오는 주택은 지금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언제 나옵니까? 서울 주택 공급 대책. 자, 이름으로 해서 이것들이 단기간에 공급이 될 수가 있나요? 없죠. 우리가 땅을 파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기를 보통 시간을 한 3년 정도 보거든요. 평균. 자, 그러면은 3년 지금 땅 파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3년 이후에나 서울에 뭔가 공급이 빨라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단기적으로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고 중장기 대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는 오를 수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 이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집값 잡을 묘책은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연 묘책이 없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있습니다. 제가 있으라고 해놨잖아요. 있습니다. 정부 공급 대책은 단기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바로 단기간에 물건이 시중에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양도세 등 세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이거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취득세 중과, 자, 취득세 중과로 해서 사지도 못한다. 양도세 중과, 팔지도 못한다. 팔면 세금으로 다 내니까. 보유세 중과, 가지고 있을래니까 또 종합소득세를 비롯해서 재산세가 많이 나오더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완화가 돼야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일반 세율로 전환을 해준다든지 중과를 없애고 뭔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단기간에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공급 대책 가지고는 단기간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을 해서 전세가가 상당히 지금 불안하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자, 종부세 중과, 종부세가 중과가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전환율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죠? 자, 상기 신도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개 있어도. 그러니까 전세로 대기하더라.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전세시장 매물은 감소하게 되고 월세 전환 계속 월세가 늘어나고 전세시장은 계속 불안해지는 겁니다. 전세시장이 불안해지고 매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또 매매가로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항상 부동산이 이렇게 돌고 돈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만 하면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책 기조 바뀔까요? 저는 바뀌지가 않을 것 같은 게 안타까운 거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추세 파악이 우선이다. 얘기 많이 드렸죠. 추세라는 건 돈과 유동성을 보면은 추세를 알 수 있다. 돈이 많이 흘러가고 심리가 부동산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가격은 오른다는 거죠. 제가 이 추세 그래프를 정말 오랫동안 이거 많은 우리 카페에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 제 말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죠. 왜? 자,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을 탈 때는 가만 놔두면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하죠. 요 시점에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규제의 영향으로 가격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가격 떨어진 건 단기간이고 다시 3, 4개월 몇 개월이 지나면 원래 추세는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가더라. 그렇죠? 반대로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으로 들어와요. 계속 떨어져. 가만 놔두면 또 이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 국민들의 75%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부양책을 쓰죠. 부양책.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부양책을 씁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부양 효과 때문에. 하지만 이 부양 효과도 결국은 단기간에 불과하다.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하락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동성, 돈이 많이 시중에 풀렸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것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오르나? 약발 안 드는 집값. 대출 제한 금리 인상, 약발 안 드는 집값.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11.7%, 전주 대비해서 0.9% 상승했더라. 자, 공급보다 이게 지금 100%가 넘어가게 되면요. 이 수급 지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이거는 매도하는 수요보다,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리도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심의 주택 공급 방법은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도심은 집밖에 없죠.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자, 재건축은 현재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보류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강남 재건축 시장을 들쑤셔서 전체 서울 시장을 들끓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데 지금 총력전을 쏟고 있다. 물론 이제 공공, 민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요. 자, 서울시에서는요. 서울 재개발 구역을 매년 25개씩 지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재개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개발 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항상 앞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재개발 시대에 오늘은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자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재개발이 지금 막 진행이 돼서 프리미엄이 8억, 10억, 12억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거는 소액 투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죠. 예, 현금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투자가 불가합니다. 자, 재개발을 옛날엔 안 했는데 해제가 됐거나 했는데 막 추진하려고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올랐어 이미. 자, 이런 것도 올랐기 때문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어도 들썩들썩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미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1억 요 정도 수준 가지고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입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되더라도 이 노후도 충족이 되는 곳이 소액투자 1순위입니다. 노후도가 뭐예요? 20년 된 이상 된 주택이 60%만 되면은 재개발을 할 수 있다더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 낡은 저층 주거지나 이런 데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전부 잠재적인 재개발 후보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역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서 들어갈까? 거기도 노른자위가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역세권에도 위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지만 이런 곳이라도 역세권에 위치한 이런 곳을 찾아 들어가야지 우리가 좀 기다리더라도 가치가 올라간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제가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기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놓친 것은 다른 사람이 잡는다. 이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 기회가 있잖아요.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별로 생각해서 안 했더니 딴 사람이, 영화도 마찬가지냐. 대신 맡아가지고 주역을 맡아서 대박이 났어. 내가 원래 주연을 맡았을 건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동안 그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10월 달에 지금 중요한 그런 시기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